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한국사회 이해 3주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사회 이해에서 한국 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자, 그래서 한국의 지리적 조건, 그래서 한 사회가 위치한 지리적 조건은 그 나라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 그리고 국가적, 사회적 지위와 지리적 조건이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사회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필연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조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배워야 할 것,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자, 한반도의 지리는 어디에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쪽 면이 육지와 접해 있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도 많았고, 그리고 침략도 많이 당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아픈 과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다. 그래서 이 지도 전체를 볼 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한반도 지도라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여기 38선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어디? 남한. 이 위쪽은 어디? 북한이라고 해서 경계가 되어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대한민국에 산맥이 있다. 자, 대한민국은 국토의 몇 퍼센트가 산으로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몇 퍼센트죠? 그렇죠. 전체 국토의 70%가 산맥과 산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지리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한반도의 지리적 특징은 산과 산맥이 많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느 산? 백두산. 그렇죠.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 그리고 대표적인 산으로는 지리산, 설악산 등이 한라산과 함께 남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했을 거예요. 자, 한국은 한 개의 특별시, 자, 무엇이 있죠? 그렇죠.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6개의 광역시. 자, 6개의 광역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이렇게 해서 6개의 광역시가 있고 한 개의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이것은 특별시하고는 다른 지방에 있는 특별한 자치시다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곳이 한 곳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8개의 도, 한 개의 특별자치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8개의 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자, 하나의 특별자치도는 어떤 거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8개의 도와 1개의 특별자치도가 있고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시로 구성된 나라이다. 자, 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에요. 이건 한반도의 행정구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한반도 지형적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자, 이거 해안 지역, 평야 지역, 산간 지역, 분지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앞에서 배웠던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가 한국의 사회 문화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을 거예요.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 중국이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서양의 변방 작은 나라로 소개되기도 했대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나라를 해양 기준으로 봤을 때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홈프의 말이 과장처럼 들리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지도를 한번 거꾸로 돌려볼까요? 짠! 어때요, 친구들?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륙의 작은 변방으로 보이시나요? 홈프의 눈에는 태평양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로 보여요.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과 아시아 대륙의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해양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기도 좋고 육지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부산항을 통해 많은 물자가 운송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나라의 지형적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쟁력, 무역, 사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위치는 이러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생각, 사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인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한국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자, 5천만 넘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그렇죠. 중국, 인도, 미국 쭉쭉쭉 내려오면 한국은 아주 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한국보다 2배 이상의 인구가 있는 나라라서 한국은 많은 인구가 아닌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한국은 한반도라는 지도 안에서 남쪽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만을 말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디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면 가장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반도 중에서도 자, 어디 수도권이 49.43%. 이것은 몇 퍼센트예요? 총 거의 반 정도의 인구. 한반도에 살고 있는 50% 정도의 인구가 어디에 살아요?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어요. 자, 수도권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걸까요? 서울, 경기, 이 근처. 그쵸? 서울, 경기를 한국에서는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지역을 말하는데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반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어때요? 싸요, 비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국에서 원룸에 살아요, 또는 집을 구해서 살아요 할 때, 자, 학교가 있는 가까운 곳이나 명동 또는 신촌 이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곳에 집을 구할 때와 또 사람들이 많이 없고 또 이제 유흥업가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많이 없는 곳은 집값이 조금 저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하고 집을 구해본다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집값의 차이가 날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인구. 사람들이 얼마나 한 곳에 많이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수도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고 집값도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겠죠.
80년대가 되면서부터 서울에 언제 서울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까요?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에 몰려있던 인구들이 경기도와 인천 지역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밀집된 인구상에 그러면 작년까지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일지 한번 조사해 볼게요. 2018년, 자,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사람이 2018년 상영되면서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다. 자, 경기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앞에서 봤지만 그래프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것을 보면 돼요. 자, 한국의 여성과 남성과 언제 연도별 1960년대, 2007년대, 2050년에 이것은 예상인 거죠. 예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해 보는 것인데 자, 1960년대에는 어디에 인구가 가장 많았어요? 0세부터 4세까지. 그럼 점차 올라오면서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죠. 급격하다기보다는 인구수가 매우 감소하게 돼요. 이때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사망하게 되니까. 그런데 2007년에 오면서부터 어디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중간 부분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를 양상을 보여주고 65세 이후부터 75세 이상도 60년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은 인구가 더 오랫동안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2050년이 되면 우리는 이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불러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이때가 되면 0세부터 14세까지의 사람은 언제가 가장 많았어요? 1960년대가 가장 많았죠? 그러면 15세부터 64세까지. 이때는 어디가 가장 인구가 많았어요? 2007년에는 15세에서 64세까지가 가장 인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몇 세? 65세부터 8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80세 이상인 자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라는 이런 그래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인구 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의 발전, 경제의 발전, 환경의 변화. 이것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 사회적인 현상들이 대한민국의 인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죠? 1960년대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의료 시설이 좋지 않았고 훌륭한 많은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나이가 65세에서 90세 또는 물론 이렇게 70세, 80세 이상 사시는 분도 있었지만 아주 적은
많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 그런데 2007년이 되면서부터 점차 65세에서부터 80세 이상의 연령의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2050년에는 노인들이 더 젊은이보다 많은 세상이 올 것이다 해서 이러한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하죠? 노령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왜 학교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수업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무엇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이러한 바이러스가 작용하고 한번 전 세계에 나타나고 나면 무엇이 바뀌겠어요? 이 인구 구조가 바뀌겠죠. 자, 이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무엇이 바뀌어요? 환경의 변화가 생겨요. 자,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것들을 또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인구 구조가 1960년대와 2050년을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더 비슷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구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이렇게 사회, 경제, 문화 것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베트남과 한국의 인구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면 2018년에 자, 이 노란색은 2018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빨간색 부분 2040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의 2018년과 베트남의 2040년도에 그 그래프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바꿔서 뒤집어 놓는다면 이 한국 지도를 뒤집는다면 또는 이 베트남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다면 이것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40년에 베트남의 인구 구조는 몇 살이 가장 많아요? 자,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불리는 여기 15세부터 19세부터 15세부터 몇 세? 64세까지 그 중에서도 55세부터 아니다 45세부터 55세까지의 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20대 이상의 인구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때요? 베트남과 같아요? 달라요? 그래프 모양 자체가 다르죠? 베트남은 여기 이 위쪽이 가장 길었다면 한국은 이 위쪽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2040년에는 이러한 인구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하면 왜 베트남은 아직까지도 20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80대 연령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매우 많은 노인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노령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도 베트남은 아직까지 2040년이 되어도 베트남은 아직 80세 이상의 노인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고 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자, 이런 것을 어떻게 그 나라의 영향에 그 나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서울시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의 수도는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안에는 작은 25개의 자치구, 작은 도시 25개가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이렇게 쭉 한강을 따라서 구들이 나눠져 있고 한강 북쪽을 그리고 한강 남쪽을 이렇게 갈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이 위쪽은 강북, 아니, 성북, 북구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래쪽을 남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종로 또는 성북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쪽이라고 해서 북구가 되는 거고 남쪽이라서 남구가 된다라는 명칭을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에는 몇 개의 자치구, 2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사세요? 자, 저는 어디에 살까요? 보면은, 어디지? 강서구, 이렇게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아요? 대체로 종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구, 이런 쪽에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학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학교는 종로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다. 몇 개? 25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한반도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반도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해안선 길이는 약 8,460km라고 해요. 참 길죠? 한반도의 크기는 22만 3,348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북한이 조금 더 넓긴 하지만 북한의 대부분은 산간 지역이라 살기 좋은 평야 지역은 남한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는 흔히 동고서저의 지형이라고 하는데 동쪽에는 산지가 많고 서해안은 평원이 많기 때문에 동고서저 지형이라고 해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동고서저의 지형 덕분에 한강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해 바다로 흘러요. 참고로 동쪽 해안선은 단순하고 바다가 깊고요. 서쪽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심이 얕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하고 섬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섬의 개수는 약 3,000개 정도라고 해요. 섬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놓은 곳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3,000개 정도라고 해요. 이제 지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를 크게 해안지역, 평야지역, 산간지역, 분지지역 4개의 지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해안지역은 바다 주변에 위치하여 어업과 양식업이 발달하였고요. 평야지역은 넓은 평지에 위치하여 농사가 발달했어요. 산간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70%나 되는데 동쪽과 북쪽에 주로 위치해요. 마지막으로 분지지형의 경우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는 평평한 지역을 말해요. 산간지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대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아시아의 동쪽 우리 끝에 아까 앞에서 봤던 거고 이거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리적인 그 위치를 다 나눠서 해안 지역, 산간 지역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치하고 자, 다음으로는 현대 한국 사회가 어떤 환경에 있고 그 결과로 나타난 생활 방식은 어떠한지 또 한국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한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자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그리고 한국은 어떠한 계절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자, 무엇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 환경,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 자연적, 지리적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면 그 사회가 가진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사회 문화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했을 때 사람들의 의식주, 자, 사회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주. 자, 의는 뭐예요? 옷을 입는 것, 패션이죠. 식은 뭐예요? 먹는 것, 푸드죠. 자, 주는 뭐예요? 생활하는 거, 거주, 공간 할 때 리빙을 나타내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의식주 말고 풍습. 그 나라 사람들만의 고유한 습성 또는 습관, 이런 것들을 풍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그 나라의 교육과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향이 사회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음으로는
문화는 의미를 공유하는 것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 언어를 기반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 한다? 언어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자,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만드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팝도 언어를 기반으로,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음악이라는 것은 가사가 있잖아요. 물론 가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케이팝은 가사, 언어라는 것이 있고 그 언어와 무엇이 음악이 합쳐져서 언어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케이팝 관련된 것은. 자, 이러한 것처럼 그 사회 현상이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력 위치가 이 나라 사람들이 향유하고 즐기는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만드는 언어 문화가 있다. 그 예로는 케이팝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저 옷을 나도 따라 입어야지. 저 똑같이 입지 않으면 나는 소외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문화? 의복 문화. 자, 한국인들의 의복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때 한국인들은 유행이라는 것을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텔레비전에 나온 유명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유명한 셀럽들이 입었던 옷을 누가 사요? 일반인들이 사게 되면서 그것이 무엇이 된다? 유행이 된다. 그래서 많은 옷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이 입지는 않으면 나는 소외된다. 야, 왜 사람들은 다 비슷한 옷을 입어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면 소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의복 문화가 정말로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자, 다음은 한국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 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자, 정의란 뭐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한국인들만이 가진 특별한 마음을 뭐라고 한다? 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다음은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뭐 어디에 거기는 직장, 회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곳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기억나는 문화가 뭐예요? 그렇죠. 한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 문화잖아요. 자, 그래서 음주 문화도 알아볼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K-팝, K-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 알 수 있는 무엇? 교육 문화도 한번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모여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자, 이후부터는 자,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국을 상징하는 것. 자, 여러분 나라를 했을 때,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 베트남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것을 떠올리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해요? 국가의 상징. 국가의 상징. 자, 내가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또 내가 베트남을 생각했을 때,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국제사회가 한 국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림, 문자, 도형. 자, 그림, 문자는 글자, 도형은 모양, 동그라미, 세모, 별표, 이런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형 등으로 된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자랑스럽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적 자긍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떨 때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자, 이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따 뒤에서 함께 같이 공부해봐요. 자, 기억이 안 나면. 자, 국가 상징. 자,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국가와 함께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들어가요? 그 안에, 국가를 상징하는 것 안에, 그렇죠. 그 국가를 이루는 역사, 문화, 사상이 그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상징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은 이미 국가를 상징하는 것 안에 모든 국민이 그래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 누구나 무엇을 떠올린다? 태극기를 떠올린다. 자, 그 다음에 중국 하면 무엇을 떠올린다? 중국 국기를 떠올린다. 이런 것처럼 그 국가를 상징성, 자, 어떤 국기를 봤을 때 저것이 어느 나라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국가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국가 상징은 국민이면 누구도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공감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국가의 역사, 문화, 사상이 스며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볼 때 한국을 상징하는 것들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태극기, 이것은 뭐예요? 국가를 상징하는 거. 그쵸? 자, 국기를 상징하는 거. 자, 대한민국의 국기는 무엇이에요? 태극기. 그렇죠. 옆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궁화. 자, 그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노래? 자, 노래는 뭐예요? 애국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기는 태극기, 국화는 무궁화, 국가는 애국가라고 이야기해요. 자, 국기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국기를 보면 저것은 어느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국기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신들을 상징적인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의 국기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국의 태극기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자, 태극기, 자,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라고 불리는데, 자, 이 태극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하얀색 바탕 위에 짙은색, 적색과 남색의 태극 문양.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태극 문양이라고 이야기해요. 태극 문양이 있고, 자, 건곤감리의 네 궤. 이것,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네 궤. 네 개의 귀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앞에서 질문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다? 자, 1882년에 자, 고종 황제 때 처음으로 태극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태극기는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엇으로 공식적인 국기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국기를 보면 그 나라 사람, 이 국기가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의 태극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태극기를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도 무엇을 여러분들의 국기 안에는 여러분들의 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태극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세 가지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